요즘 따라 이런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집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하구나. 그런데요, 얼마 전 그 든든함이 한순간에 툭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가 중개인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이 동네 요즘 좀 빠졌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년보다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 집은 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30년 넘게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도 갚아가며 지켜온 그 한 채. 퇴직하고 나면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말 그대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집이지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구나.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며 버텨왔는데 그건 희망일 뿐 현실이 아니더군요. 막상 팔려고 하면 세금의 이사비에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집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종이에 하나하나 써봤습니다. 집 한 채, 적금 몇 개, 그리고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 딱히 투자한 것도 없고 현금성 자산은 손에 꼽을 만큼이더군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자산의 90% 가까이가 집 한 채에 묶여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불안한 구조였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처럼 전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몰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보기엔 10억짜리 자산가일 수 있어도 정작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대, 60대의 아주 흔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죠.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 집부터 마련하자. 자식 키우려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결국은 부동산이 남는다. 그래서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이사 다니면서 조금씩 평수를 늘려왔습니다. 그게 곧 재산이고 안정이고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즘은 집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자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가 12억씩 빠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게다가 집을 팔면 그 돈이 전부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팔아서 이사 가면 그 다음 보금자리는 또 어떻게 구할 건지 현실적인 고민도 따라붙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은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는 든든해도 막상 생활비가 필요할 땐 꺼낼 수 없는 자산. 그게 바로 부동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구나. 예전엔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냐를 따졌다면 이제는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 흐름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연금, 소득, 금융자산, 배당 이런 걸로 만들어진 현금 흐름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안전망이 아닐까요? 한 선배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은 10억짜린데 쓸 돈은 없어서 결국 적금 다 깨고 카드값 밀렸어.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더라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의 현금 흐름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예금과 금융자산까지. 현실적으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됐죠. 또 하나 생각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이 컸다면 이제는 우리가 노후에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고 병원이 멀고 마트도 차를 타야 하는 동네. 젊을 땐 괜찮지만 나이 들면 그 모든 게 장애가 됩니다. 이젠 넓은 집보다 편한 동선, 고급 인테리어보다 병원과 시장과 가까운 거리가 더 중요하더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앞으로 10년 뒤 나에게도 괜찮은 집일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부터가 노후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산, 연금, 주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달라지더군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공감과 울림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지금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단단한 노후를 준비해 가는 여정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요. 생각보다 마음을 꽉 조이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니까 뭐가 불안하겠어요. 통장에 돈이 찍히는 그 안정감,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요. 그 익숙했던 수입이 뚝 끊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하나, 그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산은 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생활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인 한 분은 자산이 9억 원 넘게 있었어요. 강남에 집도 있었고 적금도 꾸준히 들었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2달 만에 카드값이 밀리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겹치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나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자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더라. 매달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흔들리는 거야.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금 흐름이 노후의 진짜 안전망이라는 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아내와 함께 종이를 꺼내놓고 하나하나 써봤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 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약 90만 원쯤 나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생각보다 적다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참 믿을 만한 제도더라고요. 국가가 운영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조금씩 올라가고 무엇보다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든든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이걸 65세부터 받을지 70세까지 미룰지.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미루면 최대 36%까지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물론 건강 상태나 가정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연기 수령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매달 받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예전부터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보험이 있었는데 그게 개인연금 상품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설계사에게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 매달 40만 원 정도를 15년간 받을 수 있는 구조더군요. 이 부분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퇴직연금이에요. 회사에서 일할 때 쌓아놨던 퇴직금 일부를 연금형으로 받는 건데 이게 또 매달 25만 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다 합치니까 저희 부부 기준으로 월 155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겼어요.
물론 이걸로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 외식하고 그러긴 어렵죠.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현금성 자산이에요. 집이 아무리 10억이 넘어도 그 집을 당장 팔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상 팔려고 해도 세금, 이사비, 중개 수수료 다 떼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을 늘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일단 은행에 CMA 계좌를 하나 만들고 6개월치 생활비인 12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이 계좌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약간의 이자도 붙으니까 꽤 유용하더라고요. 또 증권사 앱을 설치해서 배당주 ETF라는 걸 조금씩 사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주식이지만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일종의 작은 월급처럼 느껴졌습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3만 원, 4만 원씩 들어오는 그 돈이 심리적으로 참 큰 힘이 됐어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자녀가 급히 손을 벌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기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 둘째,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만큼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두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노후의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부동산은 팔기 전까진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훨씬 중요해요. 저도 늦게야 그걸 깨달았고요. 그날 이후로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는 그 숫자가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노후는 말라가는 무릉덩이처럼 돈을 줄이는 삶이 아니라 작은 샘물처럼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달 내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요. 연금, 예금, 배당, 그리고 생활비, 예비자금. 이 네 가지 흐름이 갖춰져야 노후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밑바닥에 균형추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듯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마음도 흐릅니다. 정년 이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가려면 그 흐름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겠지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집은 자산이다. 언젠간 이 집값이 올라서 자식한테 물려주면 든든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좁은 집에서 시작했죠.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벗어나고 평수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요즘 들어 점점 흔들립니다. 처음엔 단지 집값이 떨어져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집이 과연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기 좋은 공간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30평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고 병원은 차 타고 20분, 마트도 가려면 경사기를 내려가야 해요. 젊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죠. 운동 삼아 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한번 아프고 나니까 무릎도 시큰하고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10년 뒤에도 이 집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아내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노후의 삶을 이 집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공간은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라 편한 집이어야 한다는데 생각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도심 근처의 소형 아파트, 특히 임대주택들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왜 굳이 임대야?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꼭 소유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담이 나를 짓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팔고 싶어도 세금이 부담스럽고 이사 가려 해도 조건 맞는 곳이 잘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무대다. 그리고 그 무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젊을 땐 교통, 학군, 출퇴근 거리를 따졌지만 이제는 병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시장이나 약국이 근처에 있는지 그런 생활의 편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시니어 주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70대 부부가 사는 작은 임대 아파트였는데요. 넓진 않았지만 도보 10분 거리 안에 병원, 슈퍼, 문화센터가 다 있었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집에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집은 편하면 그만이에요. 그 대신 펀드나 리츠 같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해서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가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멍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에만 집착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일본은 이미 198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부동산을 무조건 오를 자산으로 믿는 사고방식이 깨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는 집은 빌리고 굴릴 돈은 금융에 넣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대요. 반면 우리는 아직도 집 한 채에 모든 걸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언젠간 오르겠지, 그러면서 노후 자산의 7080%를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부동산 가격이 꼭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거래가가 빠지고 거래가 끊긴 단지들도 늘고 있죠. 재건축이 안 돼서 방치된 아파트들도 꽤 많고요.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에 지쳐서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고령 가구는 늘어만 가는 상황.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집이 노후에 든든한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주지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작은 평수라도 병원이 가까운 곳, 엘리베이터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저층 구조, 그리고 시장이나 공원이 도보권에 있는 생활 중심형 지역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 종로, 중랑구처럼 노인 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나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런 곳은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필요한 서비스들이 가까이 있어서 삶이 한결 편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각자 독립된 공간에 살지만 식사나 응급 상황엔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소소한 취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은 그런 구조와는 거리가 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얼굴 보기도 어렵고 혹시 집 안에서 넘어져도 누가 발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이 넓고 값이 나간다고 해도 나이 들어 외로움과 불편함 속에서 사는 거라면 과연 그게 좋은 집일까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공간을 먼저 챙겨야 해요.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은 이 집을 꼭 지켜야 한다는 부담, 팔면 손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무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결국 무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무대를 어떻게 꾸릴지를 먼저 고민해야 해요. 지금 사는 집이 과연 내 노후의 삶에 어울리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그 집에서 10년, 20년 뒤에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약 그 질문에 망설여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삶의 무대를 다시 짜볼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지 자산을 불리고 보험을 드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겠지, 연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요. 하지만 하나둘 닥쳐오던 현실 앞에서 그 믿음들이 얼마나 불안한 달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월급이 끊기면 불안할 거란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걸 체감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게 무너지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다시 쌓아보자고요. 큰 걸 바꿀 수 없다면 작은 걸 바꿔보자고요. 연금부터 다시 살펴보고 쓸 수 있는 돈의 흐름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 앞으로의 내 삶에 맞는 공간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엔 자식한테 집을 남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갈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자식들도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본인들 삶 챙기기도 빠듯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 이제는 남겨줄 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집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처음엔 좋죠. 늦잠도 자고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요. 그런데요, 그게 한두 주 지나고 나면 그 긴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부르는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게 작게는 허무함으로 크게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주 2일 일하는 것도 시작했고 작은 취미도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후란 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속도에서 갑자기 정지하는 시간. 그런데 그 정지가 너무 길어지면 삶이 아니라 멈춤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멈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해요. 손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라디오처럼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기도 하고 동네 경로당 게시판에 붙은 그림 수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삶의 결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과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이 집에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병원은 너무 멀지 않아? 이 근처에 괜찮은 문화센터 있던가?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또 다음 주 동네 도서관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일자리 혹은 노인복지관 강좌 같은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도 많답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천이 시작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이에요. 한 발만 움직여도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나도 아직 괜찮구나.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대비됐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저도 갈 길이 멀고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가 노후의 풍경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가봅시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매달 내 통장에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집은 내 노후에 어울리는 공간일까?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 세 가지 질문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길을 저 혼자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 먼저 알면 하루 덜 불안해집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노후를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곁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